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책이란 넓디 넓은 시간의 바다를 지나가는 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의 바다로 떠나볼까요? 오늘의 목적지는 양영재 작가의 여수역입니다. 소설 여수역은 1948년 여순 사건을 바탕으로 무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윤호관의 아들 훈주의 눈으로 풀어낸 르뽀 소설입니다. 이 장편 소설을 총 8편으로 나누어 읽어드립니다. 그럼 양영재 작가의 여수역, 지금 시간의 바다로 출발합니다. 여수역, 양영재. 1. 기차. 순천역에서 윤은주가 올라탄 KTX 고속열차는 전라선 마지막 종착역 여수를 향해 출발했다. 동창아버지 부음 소식을 듣고 서울서 내려가는 길에 순천에 들러 요양병원에 있는 아버지 윤호관을 방문한 후였다. 이내 비릿한 냄새가 객차 안으로 스며들어왔다. 구둣발 소리에 묻어 들어왔다. 검은 제복을 입은 승무원이 종착역 여수를 앞두고 객차 문을 열고 들어왔다. 객차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생각에 잠겨있던 몸뚱이가 움실거렸다. 세월이 흘러 50 중반을 넘은 나이가 되어버린 지금도 어릴 적 도둑기차에 올라탄 것처럼 몸이 움찔거리는 게 이상했다. 하지만 구둣발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눈을 감고 자고 있는 척 하기로 했다.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다. 그러지 않으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여수 동쪽 푸른 바닷가 풍경에 검정색이 마구 번질 것 같아 움죽도 않고 코만 벌름거렸다. 생선 비린내 같기도 하고 해초 냄새 같기도 하며 피냄새 같기도 하여 분별할 수 없는 해감내가 코를 후비며 파고 들어오고 있었다. 해감내는 윤은주 머릿속에 물감처럼 번지면서 그림을 계속 그리기 시작했다. 건들 바닷바람에 억새들이 차례대로 쓰러지다가 이내에 일어나는 순천만 갈대밭을 그렸고 누런 벼들이 파도를 일으키는 광양만 간척지 갯벌을 그렸다. 기차는 검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만성리 해수욕장을 지나 해안 절벽을 아슬아슬하게 휘감고 달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기차 창문은 지푸른 여수 동쪽 바다가 여백 없이 가득 들어찼나 싶을 때 순식간에 시커멓게 변해버렸다. 기차가 굴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것이다. 요란한 기차바퀴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여수 사람들이 만성리 굴이라고 부르는 기차 굴이었다. 기차가 만성리 기차 굴을 빠져나오자마자 지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여수 동쪽 바다였다. 바다 위에는 짠물에 몸을 저리고 있는 거대한 통나무들이 둥둥 떠 있었으며 바닷가 개활지에선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모습이 아스라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기차가 서서히 제동을 걸기 시작하면 기차 바퀴와 선로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튕겨내는 불꽃과 함께
날카로운 쇳소리가 귓전에 들려왔다. 그 지점에서부터 옥수수가 선로를 따라 커튼처럼 늘어서 있고 그 너머에 판자촌 귀환정 마을이 얼핏 보였다. 기차가 귀한정 판자촌을 지나쳐 가는 동안 선로 곁에는 철길을 건너려던 귀한정 사람들이 우두커니 서 있으면서 기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 시절에는 왜 귀한정 사람들이 기차 승객을 향해 손을 흔들었는지 모르지만 타지에서 오랜 시간 기차를 타고 여수에 귀환한 여수 사람들을 환영하는 인사 같았다. 기차 창문에 비치는 귀한정 사람들 모습은 지푸라기 허수아비처럼 희극적이었다. 이윽고 기차가 여수역 플랫폼에 들어서면서 길고 긴 전라선 선로를 달려왔던 기차는 숨을 몰아쉬었다. 기차가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여수역에 도착한 것이다. 여수, 여수, 여수. 여기는 종착역 여수역입니다. 여수, 여수. 잊으신 물건 없이 안녕히 가십시오. 여수, 여수, 여수. 여수역 플랫폼 기둥이 매달려 있는 나팔 스피커에서는 종착역 도착 안내 방송이 들려왔다. 나팔 스피커 소리는 여수역 앞 덕충동 일대에 퍼져나갔다. 바다로도 번져나갔다. 저 멀리 바다에 떠있는 오동도에서도 들릴 정도로 번져나갔다. 눈을 감고 어릴 적 디젤 기관차가 여수역을 향해 달리던 모습을 회상하고 있던 훈주는 구둣발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그제야 살포시 눈을 떴다. 그러나 기차는 해안 절벽을 휘감아 달리지 않았다. 비린 바닷냄새도 나지 않았다. 기차 창문 너머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지도 않았다. 만성리 기차구를 향해 달리던 옛 기찻길이 아니었다. 고속열차는 새로 놓인 선로를 따라 마래산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훈주가 어릴 적 시절 기찻길로 달리고 있었다면 만성리역을 지나면서부터는 흰 파도가 돌돌 말아오면서 검은 모래를 핥아내는 만성리 해수욕장이 눈에 가득 펼쳐 보여야 했다. 그리곤 이내 기차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야 했다. 그런데 바다가 얼핏 보인 듯 했는데 고속열차는 마래산에 새로 뚫린 마래터널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기차굴이든 마래터널이든 디젤 기관차든 고속열차든 마래산을 뚫고 달리는 열차 창문은 시커멓게 변해버렸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수에 도착하려면 반드시 여수 동쪽을 가로막고 있는 마래산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은 세월이 흘렀어도 변함없었다. 마래산에는 버스굴도 있었다. 기차가 다니는 기차굴 바로 위에 나란히 얹혀 있었다. 여수 사람들은 만성리 버스굴이라 불렀다. 버스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걸어서 지나다녔던 굴이었다. 훈주가 어려서 동네 조물아기 아이들과 만성리 해수욕장을 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만 했던 어둡고 길며 무서웠던 굴이었다.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들끓기 시작하던 1970년 한여름 아침나절 여수역 광장에는 만성리 해수욕장을 가려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자동차 바퀴 튜브를 자랑스럽게 어깨에 걸친 아이도 있고 수경을 이마에 올려놓고 폼을 잡은 아이도 있었다. 각자 수영하다 물 먹고 죽지 않으려면 나름 물에 뜨는 장비들을 갖추어야 했다. 훈주는 플라스틱 석유통을 들고 나왔다. 석유통도 튜브만큼 물에 둥둥 잘 떴다. 아버지 윤호관이 꾸리는 쌀가게 번영상회에서 가져온 통이었다. 연탄과 함께 되로 파는 석유를 담는 통이었다. 여수역 광장에 모인 조무래기 아이들은 만성리 해수욕장으로 가는 방법을 논의했다. 여수역과 만성리 해수욕장까지 거리는 십리길이었다. 십리라 해도 개구리도 뛰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4km에 불과했다. 그러나 여수역과 만성리 해수욕장 사이에는 마래산이 가로막고 있었다. 산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마래산에 뚫려 있는 길고 무서운 굴을 통과해야 했다. 그것이 항상 마음의 걸림돌이었다. 어떤 아이가 도둑기차를 타고 가자고 제안을 했다. 하지만 전라선 종착역이자 시발역인 여수역에서 도둑기차에 올라타려면 기차가 역 플랫폼을 빠져나와야 했다. 바닷가 개활지 조개껍데기처럼 더덕더덕 붙어있는 귀한정 옥수수밭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기차가 서서히 지나가면 날름 올라타는 것이었다. 그러나 키가 어느 정도 큰 중학생 아이들은 서서히 굴러가는 기차 난간을 붙잡고 올라탈 수 있었으나 조무래기 아이들은 그럴 능력이 없었다. 훈주와 아이들은 걸어서 만성리 해수욕장에 가기로 의견이 아우러졌다. 입이 여럿이면 새도 녹인다고 한 통속이 된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만성리 해수욕장을 향해 행군을 시작했다. 앞장선 아이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라는 새마을 노래를 부르며 앞서 나아갔다. 이어서 다음 아이가 베트남전 참전 용사를 반기는 유행가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라는 노래를 꼭 가수 김추자처럼 몸을 흔들면서 불렀다. 만성리 해수욕장을 향해 씩씩하게 여수역 광장을 출발한 아이들이지만 마래산 버스굴 앞에서는 일단 멈춰서야 했다. 버스굴은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깜깜했으며 바닥은 온통 울퉁불퉁 돌뿌리 천지였다. 그나마 지나가는 버스 불빛이 아니라면 거친 암석벽을 손으로 더듬으며 걸어야 했다. 600m가 넘는 길고 어두운 굴을 조무래기 아이들이 걸어서 가기에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다. 어찌구나, 굴을 끼꾸나 막구나. 훈주가 먼저 아이들에게 물었다. 사실 훈주 자신이 만성리 굴 속을 걸어서 통과하기에는 제일 먼저 무섬증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끼 불자 한 개도 안 무서야. 튜브를 어깨에 걸친 아이가 거침없이 대답했다. 그 대답은 훈주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마에 수경을 얹은 아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문 니는?
나는 산딸기 딸랑께 산 위로 갈란다. 결국 여수역 광장에서 함께 출발한 아이들은 패가 나누어졌다. 모험을 즐기는 아이들은 굴을 통과하자고 했고, 용기가 부족한 아이들은 말의 산을 넘어서 간다고 했다. 목적지는 같아도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한 길은 달랐다. 굴을 관통하면 빠르게 만성리 해수욕장에 갈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여 넘어지고 부딪혀 무릎이 까지고 머리에 피가 날 수도 있는 길이었다. 산을 넘어가면 시간은 더 걸리고 힘도 더 들겠으나 적어도 피를 볼 위험은 없었다. 언제나 모험을 즐기는 아이들은 있는 것이라 아이들 중 한 무리가 어두운 굴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산을 넘어가기로 하여 굴 앞에서 걸음을 멈춘 아이들에게 조롱이라도 하듯 손을 흔들며 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이내 아귀 입 같은 굴 어둠이 아이들을 집어삼켰다. 굴 속으로 들어간 아이들은 몇 발자국 못 가 무서움에 겨워 서로의 손을 잡고 휘파람을 불어댔다. 휘파람 소리는 어두운 굴 속 암석 벽을 마구 때리며 울렸고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 공명은 귓전을 물어뜯었다. 지나가는 버스나 트럭 전조등 불빛이 아니라면 굴 속은 그야말로 사람이 죽더라도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어두웠다. 그 와중에도 꼭 맹랑한 아이가 있었다. 굴 속에 사람 뼈가 무더기로 묻혀 있다는 무서운 말을 하는 아이였다. 실은 그 아이조차도 자기가 느끼고 있는 공포감보다 더 큰 공포감을 조성하여 자신을 지켜내려고 지어낸 말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말이 아이의 상상력으로 지어낸 것만은 아니었다. 훈주와 함께 말의 산을 넘어가기로 한 아이들이라고 해서 마음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산을 넘어가자면 힘이 들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다. 다행히 말의 산에는 새빨간 산딸기가 피어나 있었다. 아이들은 목이 마르면 손으로 산딸기를 훑어 입안에 우겨 넣었다. 새빨간 물이 입가에 질질 흘러내릴 정도로 산딸기를 따서 먹을 수 있어 목마름은 속일 수 있었다. 멍게 해삼도 물속에서 붉은 빛으로 피어난다고 하지만 말의 산 고래도 산딸기가 붉은 빛으로 피어났다. 가끔 바다에 빠져 죽은 시체를 건져 올리면 해삼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산딸기도 무덤 옆에 무더기로 피어났다. 무덤 중에는 돌로 쌓은 돌무덤도 많았다. 비바람에 무너져 속이 내비치는 붉은 돌무덤 주변에는 산딸기가 특히 많이 달려 있었다. 태아가 태어나서 피어나기도 전에 사망하게 되면 어른들 무덤처럼 관에 시신을 넣어 묻는 것이 아니라 붉은 항아리 안에 사체를 넣고 돌을 쌓아 산에 묻었다. 영아 사망률이 높던 시절이었다. 말해산 꼭대기를 넘어 만성리 해수욕장이 내려다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부터는 산딸기가 지천으로 피어났다. 말해산 굴을 넘어서면 산딸기는 무더기로 있었다. 커다란 묘가 있어서 그런지 애기들 돌무덤 주변과는 달리 한 줄기에 뭉쳐 달려 있었다. 한 손으로 줄기를 훑어도 무더기 산딸기가 소나기에 가득 담겼다. 무더기 산딸기를 입안에 넣고 우물우물 씹으면
입가로 흘러내리는 산딸기 붉은 물이 윗도리까지 뚝뚝 떨어져 새빨갛게 물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훈주와 아이들은 더 이상 갈 수 없었다. 인자 내려가자. 더 가면 안 돼야. 몇 동에 가면 더 많은디야. 그래도 내려가잔께. 아그들 굴에서 나온단께. 아따 훈주 니는 겁도 많다야. 야 여기 온 줄 우리 아버지가 알면 나 뒤지게 맞아야. 거긴 여수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용과 호랑이가 싸워 죽은 곳이라 하여 어른들도 일절 오지 않는 곳이었다. 아이들은 걸음을 멈추고 산 아래 시퍼런 여수 동쪽 바다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다. 버스굴 한층 아래 해안 절벽 기차굴에는 디젤 기관차가 튀어나왔다. 기차는 해안 절벽을 휘감아 타고 만성리역으로 내달렸다. 버스굴에서도 아이들이 팝콘처럼 톡톡 튀어나오면서 환호성을 질러댔다. 길고 긴 어둠 속을 통과하여 살아나온 아이들은 산을 타고 넘은 아이들보다 한참 더 늦게 굴을 빠져나왔다. 산을 넘는 것보다 어두운 굴 속을 걷는 것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렸다. 훈주와 아이들은 다시 뭉쳐 만성리 해수욕장을 향해 걸어갔다.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고 약속도 하지 않았으나 돌을 어느새 주어 손에 쥐고 걸었다. 그리고 이내 나타난 절벽 아래 무척이나 깊고 넓은 웅덩이에 돌을 던졌다. 돌무덤 쌓듯이 돌을 던졌다. 여기에 용하고 호랑이가 싸우다 떨어져 죽었다고 그러더라. 야, 저그 위에 큰 묘동이 용하고 호랑이 무덤이라고 하더라. 훈주와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돌을 던졌다. 아이들이 조막손으로 던진 작은 돌 때문에 깊고 넓은 웅덩이는 조금씩 메워져 가고 있었다. 돌을 던진 아이들은 만성리 해수욕장을 향해 뜀박질을 했다. 만성리 간이역 철길을 넘어 언덕 아래로 미끄러지듯 달려갔다. 검은 모래사장이 확 펼쳐진 해수욕장에는 하얀 천막들이 다닥다닥 붙어 피서객을 맞고 있었다. 아이들은 천막 사이를 빠져나가 태양에 달구어진 검은 모래를 밟고 또 달려갔다. 적당한 장소가 선택되면 그제야 옷을 벗어 모래 속에 파묻고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돌을 얹어 모래 무덤을 만들었다. 수영복으로 갈아입었든 그냥 구멍난 팬티만 입었든 벗은 옷과 신발을 묻어놓은 아이들은 바닷물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정신없이 물놀이를 했던 아이들이 해걸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또다시 곤경에 처해야 했다. 온 무덤이 피서객들의 발과 파도의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리곤 했다. 벌거숭이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어 할 수 없이 어디서 주운 마대자루를 옷 대신 걸치고 맨발로 돌아가야만 하는 아이도 있었다. 어찌구나. 네 옷? 옷 말고 집. 걸어가면 되지. 뭐 누워주는디 만성리 굴을 또 끼야? 산으로 가면 되지. 그문 더 무서운디? 그문 기차로 갔거나? 기차값 없는디야.
해수욕장에 올 때에는 의기양양했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기운이 없어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날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만성리역에 정차하는 완행열차 시간이 빠작빠작 다가오면 허기와 무서움에 지친 아이들은 끝내 도둑기차를 탈 수밖에 없었다. 그 밖에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달리 생각할 여력도 없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으로 풀어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무엇이 합당하고 올바른 것인지 당장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 집은 멀고 날은 어두운 상황에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도둑기차밖에 없었다. 배가 너무나 고픈 아이들로서는 도둑기차를 타는 것이 도덕적으로 어떤 것인지 생각할 힘이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경찰한테 걸리지만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차에 몰래 올라타더라도 철도 공안 경찰한테 걸리면 아이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곤욕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기차에 올라타게 만든 것은 용기도 아니고 모험심도 아니었다. 단지 배가 고팠고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만성리 언덕 위에 조그맣게 세워진 간이역에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서객들이 바글거렸다. 여수역 광장에서부터 걸어온 어른들도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만성리 간이역에서 기차를 기다렸다. 해걸음에 만성리 구를 걸어가기에는 어른들도 무서웠다. 굴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용과 호랑이가 싸우다 떨어져 죽은 웅덩이를 지나쳐 가는 것도 어른들은 살이었다. 훈주와 아이들은 간이역을 저만치 두고서 기찻길 옆 숲속에 숨어 순천에서 내려오는 완행열차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 어떤 아이는 물속에 잠수하여 뜯어낸 청각을 한 다발 안고 있었다. 김치 담을 때 넣는 청각은 여수역 앞 역전시장에 들고 가면 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었다. 멍게, 해삼 같은 것은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잡을 수 있지만 청각은 아이들 자맥질로도 쉽게 뜯어낼 수 있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차가 만성리역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열차 꽁무니를 돌아 반대편에서 올라탔다. 올라타긴 했어도 객차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객차와 객차가 연결된 통로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객차 이쪽 저쪽을 마음 졸이며 살폈다. 검은 제복에 검은 구두를 신은 열차 차장이 표 검사를 하러 나타나면 재빨리 화장실로 숨든지 다른 객차로 도망쳐야 했다. 만약에 철도 공안 경찰이 나타나면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절대 잡히면 안 되었다. 무궁화를 모자에 붙이고 있는 열차 차장에게 걸리면 몇 대 쥐어 박히고 말 일이지만 누런 제복을 입고 모자에 독수리 마크가 붙어있는 철도 공안 경찰한테 걸리면 어디론가 끌려가기 때문이었다.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려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잡혀서는 안 될 일이었다. 철도청에는 따로 철도 공안 경찰이 있었다. 파출소 경찰이든 철도 공안 경찰이든
경찰은 죄다 무서웠다. 옆구리에 긴 칼을 찬 일본 순사가 무서웠듯이 방망이를 찬 경찰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수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존재였다. 호랑이나 용만큼 무서웠다. 순천을 거쳐 만성리로 내려온 완행열차는 이미 콩나물시루였다. 만성리 해수욕장 피서객들은 열차 난간을 잡고 올라타기 바쁘고 영무원은 아이들이 건너편 열차 난간으로 올라타고 있는 것을 눈치챌 상황이 못 되었다. 아이들이 도둑기차를 타는 것을 알고 있어도 심하게 단속하지도 않았다. 어차피 아이들이 도둑기차를 타더라도 기차가 떠나버리고 나면 만성리 간이역 영무원이 책임질 일도 떠난 것이었다. 아이들이 최종적 상황에 처해지고 어떤 식으로든 최종 해결이 되는 곳은 여수역이었기 때문이었다. 완행열차는 피서객을 가득 태우고 다시 여수역을 향해 달렸다. 지정좌석이 따로 없는 완행열차는 발 디딜 공간이 없었다. 객차 연결 통로는 물론이고 물건을 올려놓는 선반 위에도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고 마주보고 앉은 의자 팔걸이에도 사람들이 엉덩이를 걸쳐 놓은 채 졸고 있었다. 그나마 어디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서서 끄덕끄덕 졸았다. 기차 안 사람들이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에 역전 시장에 팔려가는 닭도 졸고 있었다. 그러나 기차가 만성리 간이역을 뒤로 하고 여수역을 향해 달리면 그때부터 기차에 타고 있던 여수 사람들은 하나 둘씩 눈을 뜨기 시작했다. 종착역인 여수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들려오기도 전에 사람들의 눈이 등대 불빛처럼 끔벅끔벅 뜨기 시작하는 것은 콧구멍 속을 사정없이 후비고 들어오는 여수 바다 해감내 때문이었다. 눈을 뜬 사람들은 죄다 창밖에 그려지고 있는 여수 동쪽 바다 전경을 바라보았다.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젖 냄새를 맡고 고개를 돌리듯 바다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젖가슴을 풀어 헤쳐놓고 아기에게 젖을 물린 채 창문에 머리를 기대어 자고 있던 아낙도, 맥주병을 가슴팍에 안고 자고 있던 남정네도 입가에 흘린 침을 손등으로 쓱 닦고서 눈을 떴으며 엄마 무릎에 기대어 자고 있던 아이도 벌떡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기차 창문은 차례대로 바다를 담아내면서 긴 벽화를 그려나갔다. 객차 창문에 오동도가 떠있는 여수 동쪽 바다가 완전히 그려지려면 만성리와 여수를 가로막고 있는 마래산을 통과해야만 했다. 산이 바다로 흘러내려 갯바위와 맞닿은 해안선 절벽 위에 뚫려있는 기차 굴을 들어갔다 빠져나와야 했다. 완행열차는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닌 애매모호한 마래산 해안 절벽을 뱀처럼 휘감고 기차 굴을 향해 달렸다. 기찻길 바로 위로는 훈주와 아이들이 걸어서 만성리 해수욕장으로 왔던 길이 얹혀 있었다. 하지만 어둑해진 저녁나절에 걸어가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기차 굴과 버스 굴이 나란히 뚫려있는 마래산 해안 절벽은 철경이었다. 거기서부터
여수 바다 냄새는 진동을 했다. 그러다 갑자기 기차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객차 창문은 시커멓게 변해버렸고 기차 바퀴 소리만 요란하게 귓전을 때렸다. 잠시 후 서서히 기차 바퀴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하면 마술처럼 객차 창문의 여수 동쪽 바다가 순식간에 그려졌다. 자꾸 온다. 뭐? 경찰? 어쨌구나. 뛰어볼란다. 훈주가 기차 난간을 잡고 뛰어내릴 자세를 취할 때 아이들은 훈주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웃어댔다. 아이들은 기차 안에서도 그렇게 무서운 농담을 했다. 그러나 기차가 굴을 뚫고 나와 여수역 플랫폼에 진입하기 전에 훈주와 아이들은 정말로 기차에서 뛰어내려야 했다. 기차가 귀한정 판자촌 앞을 서서히 지나면 그 지점에서부터 아이들은 기차에서 뛰어내릴 자세를 취했다. 기차 바퀴에 제동이 걸리면서 선로와 마찰을 일으키는 쇳소리가 날 때 뛰어내려야 했다. 머리가 깨져 피가 나도 기찻길을 거슬러 귀한정 판자촌을 향해 냅다 뛰어야 했다. 철도 공안 경찰이 방망이를 들고 쫓아올까봐 죽을 힘을 다해 뛰어야 했다. 아이들은 훈주 뒷공무니만 따라 살기 위해 뛰었다. 여수 안이라고는 하지만 이방인 수용소 같은 귀한정 판자촌으로는 철도 공안 경찰이든 파출소 경찰이든 쫓아오지 못했다. 가로등이 없어 어두컴컴하고 태풍이라도 한번 불어오면 똥물이 넘쳐 똥냄새가 철길 건너 덕중동 산 중턱까지 진동을 하며 돌뿌리가 많아 걸핏하면 넘어지기 십상인 곳이었다. 훈주야 쌀가게를 하는 아버지 외상값 심부름 수금을 하러 무시로 드나든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워도 손바닥 손금 같은 지역이었다.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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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여수역입니다. 여수 귀한정 판자촌을 향해 뛰는 아이들 귀에는 여수역 플랫폼 기둥에 매달린 나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도착 안내방송이 들려왔다. 그 소리가 아득할 정도로 뛰어야만 아이들은 안심할 수 있었다. 사람이 죽어도 경찰이 나타나지 않고 여수 시내에는 무수한 교회 십자가가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은 곳이 귀한정이었다. 이 귀환정. 귀한정 판잣집들은 집이라기보다는 남새스러운 창고 같았다. 신문지나 시멘트 포대 종이로 판자 벽을 도배한 방 하나가 고작 집이었다. 벽과 벽 사이 천장에는 구멍을 뚫어 전구 하나로 두 지팡을 비추고 다락을 낸 방을 또 만들어 한 방에 한 식구 전체가 들어앉아 있는 귀한정 사람들이었다. 그래도 집이라고 하는지 어여시 문마다 문패를 달아놓고 있었다. 방 하나에 문패가 하나씩 붙어 있으니 다 합치면 300호가 넘었다.
그 많은 귀한정 쪽방 사람들이 똥 누는 변소라곤 딱 하나밖에 없었다. 뒤가 급한 아이들이야 계집아이고 뭐고 바닷가에서 일을 봐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으나 어른들은 항상 변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딱히 마당이 있는 것도 아니라 바닷가 공터가 전부 마당이었다. 여기저기 빨랫줄이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고 빨래들이 바닷바람에 너풀거렸다. 빨랫줄에는 허연 소금기가 배어있는 빨래들만 아니라 가오리나 갑오징어들도 빨래인 양 함께 너풀거렸다. 그곳에 훈주와 같은 반 홍양숙집이 있었다. 연탄공장에서 일하는 아줌마 딸이었다. 훈주가 아버지 쌀가게에서 외상으로 가져간 쌀과 연탄 외상값을 받으러 드나들던 집이었다. 훈주가 외상 수금을 가봤자 방 안에 들어 누워 있는 사람은 할머니뿐이었다. 외상값 좀 받으러 왔는디라. 아이 아가, 울 며느리 보고 갖다 주려고 할란께 오늘은 그냥 가그라. 할매는 맨날 갖다 준다고 함시로 안 주요. 홍양숙 집은 항상 허탕만 쳤다. 햇볕에 말라 소금기만 하얀 미역줄기 같은 흰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매번 훈주를 돌려보내게 만드는 할머니는 움펑 눈을 박은 채 앞니가 빠져 무서웠다. 훈주를 쳐다보는 눈이 꼭 바닷물에 막 잡아올린 갑오징어 눈알 같았다. 연탄 공장에서 일하는 아줌마 시어머니고 홍양숙 친할머니였다. 서서 외상 주고 엎드려 외상값 받는다고 했다. 홍양숙 엄마가 머리를 조아리며 가져간 쌀과 연탄 외상값을 받으러 온 훈주를 홍양숙 할머니는 손짓으로 물리쳤다. 외상값이라고 해봐야 큰 돈은 아니었다. 그래도 수금이 되어야 훈주가 삥땅을 치든지 심부름값을 받든지 하여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데 홍양숙 집만큼은 매번 허탕을 쳤다. 외상 금액이 큰 집들은 훈주 아버지 윤호간이 직접 받으러 다녔으나 몇 푼 되지 않는 귀한정 사람들 외상은 아들 훈주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그렇다고 홍양숙집 외상값이 푼돈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쌀 한 봉지씩과 연탄 한 장씩 외상으로 가져간 것이 한 달 가까이 쌓이면 그것도 목돈이었다. 쌀가게 주인 윤호간도 머리를 조아리며 정미소에서 쌀을 받아온 것이고 연탄 공장에서 직접 손수레 싣고 온 연탄이었다. 그래도 윤호간은 홍양숙집 외상 수금만큼은 훈주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홍양숙 엄마는 연탄 공장에서 일하기 전에는 낮에 바닷가에서 쥐치포 뜨는 일을 했고 밤에 기찻길에 떨어진 조개탄을 주워 시장에 내다 팔면서 생계를 잇고 있었다. 증기기관차가 디젤 기관차로 바뀌고 철길에 떨어진 조개탄마저 없어지고 연탄이 난방 연료로 사용되자 홍양숙 엄마는 연탄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홍양숙 엄마가 돈벌이 일을 하는 공간이란 마래산 굴과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여수역 사이 바닷가 개활지가 전부였다. 연탄 공장도 그곳에 있었다. 연탄 공장 앞 바닷가 공터는 아이들이 뛰놀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다. 온돌 바닥을 놓기 위한 구들장과 벽돌이 탑처럼 쌓여 있어
숨바꼭질 놀이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물론 고무줄 놀이를 하려고 모여든 여자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늘 등에 아기를 업고 고무줄을 발목에 무릎, 허리, 가슴으로 올라가는 줄잡이 계집아이가 있었다. 그 계집아이도 고무줄을 탔지만 고무줄 높이가 발목에서 무릎으로 올라가기도 전에 고무줄에 걸려서 벌칙으로 줄잡이 노릇을 해야 했다. 그 계집아이는 숨바꼭질 놀이에서도 항상 술래를 맞는 게 능사였다. 아기를 등에 업고 벽돌 사이에 숨어봤자 금방 들켜버렸다. 원점을 향해 뒤뚱뒤뚱 달려가봤자 술래가 먼저 찜을 해버렸다. 그래도 놀이에 끼워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겼던 계집아이는 다른 여자아이들이 집으로 다 돌아가는 황혼역에도 홀로 남아 고무줄을 탔다. 고무줄 한쪽 끝을 기둥에 묶어두고 손으로 한쪽 끝을 잡아당겨 뒤로 돌아 노래를 부르며 고무줄을 탔다. 무찌르자 공산당 몇 천만이냐. 대안 남아 가는 길 저기로구나. 나가자 어서 가자 승리의 길로. 훈주가 보기에 참으로 희한한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는 계집아이는 홍양숙이었다. 자기 엄마가 연탄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혼자 아기를 업고 고무줄을 탔다. 바다 수평선에 석양이 물들기 시작하면 놀던 아이들은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바닷가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도 귀한정으로 들어갔다. 바닷가에는 아기를 등에 업은 홍양숙만 홀로 남아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황혼빛마저 바다가 삼켜버리고 오동도 등대 불빛이 툭툭 터지기 시작하면 그제야 연탄 공장도 하루 일이 끝나고 홍양숙의 고무줄 놀이도 끝났다. 홍양숙이 업고 있던 업둥이를 받아 둘러업은 연탄 공장 아줌마는 귀한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철길을 건너왔다. 여수역 앞 덕충동 역전시장 모퉁이에 있는 쌀가게 번영상의 미닫이 문을 조심히 열고 들어와서 훈주 아버지 윤호간에게 죄인처럼 머리를 조아렸다. 그때마다 윤호간은 눈을 내리깔고 마땅치 않은 표정을 지었다. 나도 땅 파서 쌀 떼고 연탄 떼와서 외상 주는 것이 아닌게 어떻게 절반이라도 해결을 해야 서로 기분도 좋을 것인데. 말은 그렇게 해도 윤호가는 홍양숙 엄마의 외상을 물리치지 않았다. 아들 훈주와 같은 반 여자아이의 엄마라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또 근계로 오늘 것까지 보탬은 35장이요. 본께로 35장이면 봉급을 받고도 너무 쓸 것인지 어째 외상이단가. 윤호가는 장부를 들척이며 정자 획수로 5씩 표시된 숫자 셈을 해본 다음 홍양숙 엄마를 쳐다보았다. 그리곤 새끼줄 끝에 매듭을 지어 구공탄 구멍 사이에 밀어넣은 연탄 한 장을 내밀었다. 새끼줄에 대롱대롱 매달린 연탄을 받아준 홍양숙 엄마는 말없이 고개만 조아렸다. 쌀도 벌써 한 마리 넘었는데 사정은 알지만 나도 공짜로 쌀을 받아온 것이 아닌게 절반이라도 해결합시다. 번영상의 문 밖에 서 있는 홍양숙 가슴팍에는 이미 봉지쌀이 안겨 있었다. 농사를 짓지 않으니 쌀은 쌀가게에서 외상으로 남아 사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연탄 공장에서 일하면서 연탄을 한 장씩 사가는 것은
훈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 더구나 한 달이 넘게 외상으로 쌀과 연탄을 가져가는 홍양숙 엄마에게 또 외상을 주는 아버지 윤호간도 이해할 수 없었다. 홍양숙은 봉지에 담은 쌀을 가슴에 안고 홍양숙 엄마는 한 손으로는 등에 업은 업둥이 포대기를 받치며 한 손으로는 새끼줄에 대롱대롱 매달린 연탄을 들고 번영상의 여수역 앞 광장을 지나 귀한정 철길로 걸어갔다. 여수역 정면에 붙어있는 아크릴 이정표 간판에 켜진 파리한 형광등 불빛이 귀한정으로 걸어가는 모녀 뒷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었다. 여수역 광장은 텅 비어가고 있었다. 여수역 앞 언덕배기에 걸터앉은 종고 초등학교 교실 창문에는 저 멀리 바다 위에 떠있는 오동도뿐 아니라 여수역 광장은 물론 여수역 뒤편 철길 너머 옥수수밭에 가려져 있는 귀한정도 훤히 내려다 보였다. 판자촌 귀한정이 아니라면 빼어난 풍경화 같은 여수 동쪽 바닷가였다. 아침에는 동력 햇살이 빗금으로 교실 창문을 뚫고 들어와 눈을 어지럽게 만들었고 갈매기가 날아와서 등교한 아이들 출석을 부르는 듯 끼룩 소리를 내며 교실 안을 들여다보고 가곤 했다. 오후에는 장작더미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것처럼 붉은 황혼빛이 교실 창문을 물들였다. 교실 창문에는 풍경만 그려져 있던 것은 아니었다. 구호와 노랫소리도 들려왔다. 멸! 공! 우렁찬 구호 소리가 교실 창문 밖에서 들려왔다. 아이들은 창가로 우르르 몰려가 여수역 광장을 내려다보았다. 학도 호국단 깃발을 앞세우고 발목에 각반을 찼으며 옆구리에는 칼을 꽂은 대대장이 구호를 외치면 두부처럼 각을 만들어 대열에 있던 학도 호국단 고등학생들이 따라서 구호를 외쳤다. 얼룩무늬 교련복을 입은 여수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고등학교 형들이 대열을 지어 만성리 굴을 향해 행진을 시작하면 참으로 멋있게 보였다. 뒤이어 여수여고 누나들도 어깨에 구급 가방을 맨 채 뒤따라 행진했다. 하늘로 찌뻗어 올리는 손등이 한치도 틀리지 않게 로봇처럼 행진했다. 지금은 없어진 학도호국단 반공 행렬은 여수역을 출발하여 어두운 만성리 굴 속을 기차처럼 힘차게 들어갔다. 여수역에서 만성리 굴로 이어지는 길에는 아이들 합창 소리도 들려왔다. 마래산 옆 종고산 아래에 있는 동초등학교 아이들이 만성리 해수욕장으로 소풍을 가면서 질러대는 노랫소리였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파라. 종고 종고 짜잔한 새끼들아. 동초등학교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자녀들과 소수 친일부 조선인 자녀가 다니던 학교였다. 동초등학교 아이들이 종고초등학교를 향해 질러대는 노래 후렴구에 붙인 짜잔하다는 말은 더럽고 추하다는 여수 사투리다. 훈주는 옆에 앉은 짝꿍에게 속삭였다. 자들을 어짜 붙거나? 누구? 동교 아그들? 아니 저 같네. 누구? 떡떡굴 자들 말이여. 홍양숙이도 떡떡굴에 사냐? 그래, 나가 떡떡굴에 사는 줄 안단께. 저것들 땜시 우리 학교 동교 아그들한테 짜잔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훈주는 반아이 중 서너 명에게 손가락질을 했다.
귀한정 판자촌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귀한정에 사는 아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훈주가 다니는 종고초등학교가 짜잔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 화가 났던 것이다. 귀한정에 사는 아이들만 없으면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런지 귀한정에 살고 있는 아이 중에는 학교가 끝나면 길 건너 기찻길을 넘어 귀한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부러 다른 곳에 사는 것처럼 여수역을 돌아서 가는 아이도 있었다. 그해 초등학교 마지막 겨울방학을 앞두고 덕충동 말의 산자락 토끼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여수역을 넘어 바다로 몰려가는 어느 날이었다. 반아이들이 교실 창가에 서서 손가락으로 귀한정을 가리키며 쑥덕거리고 있었다. 저 집이 홍양숙 집이요. 아니란께 저기 굴뚝 자빠진 집이요. 홍양숙은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번영상의 윤호관도 더 이상 훈주에게 홍양숙 집의 외상값 수금 심부름을 보내지 않았다. 아이들이 귀한정을 바라보며 홍양숙 집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나누는 이야기는 훈주의 가슴을 송곳처럼 꾹꾹 찔러 무섬증이 들기까지 했다. 괜히 훈주는 자기 때문에 홍양숙 엄마가 죽은 것 같았다. 아버지 윤호관에게 밀대로 야무지게 머리통을 얻어맞고 난 날부터 그랬다. 하지만 반아이들에게 홍양숙 엄마가 죽었다는 소문은 큰 파도를 일으키지 않았다. 옥수수가 커튼처럼 가리고 있는 철길 건너에 판자촌 귀한정이 있는 줄조차 모르는 여수 사람들도 많았다. 안다고 해도 귀한정 사람의 죽음이 여수 시내에 알려질 일도 아니거니와 알려진다고 해도 소문날 일도 아니었다. 여수는 죽음이 산재에 있는 거대한 공동묘지 같은 곳이라 기차 바퀴에 엄마와 아기가 깔려 죽었던들, 물에 빠져 죽었던들 그저 무수한 죽음이라는 연속된 띠에 찍는 점 하나에 불과했다. 어른들이야 그런다 치더라도 아이들조차 죽음에 대해 타성이 붙어 있는 것은 죽음의 화석을 너무 쉽게 보는 탓도 있었다. 아이들은 사람의 뼈를 어디든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산에는 온통 무덤들이고 그나마 무덤마저 없이 뼈 조각만 흙에 묻어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산으로 소풍 가면 발견하고 심지어는 학교 운동장에서도 뼈 조각이 나왔다. 아이들은 뼈 조각을 발견하면 그것이 짐승의 뼈인지 사람의 뼈인지 가늠해 보았다. 이빨이 있는 턱 조각 뼈 같으면 자신의 뼈에 대어 보아서 사람의 뼈라는 것을 알아냈다. 막대기처럼 긴 뼈는 정강이에 대보고 나이를 가늠해 보기도 했다. 아이들 정강이 길이만 한 뼈들도 간혹 나왔으나 그게 사람의 뼈인지 짐승의 뼈인지 구분할 수는 없었다. 아이들은 사람이 죽어 상여를 타고 나가는 것도 무수히 보아왔다. 학교 교실에서 여수역 광장을 내려다보면 상여가 종소리를 울리며 저승길로 떠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였다. 여수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 뒤섞여 있는 것 같아 죽음에 대한 만연된 정서가 짙게 배어 있었다. 하지만 훈주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시트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사려증이 소마소마하게 배어들어왔다. 홍영숙 엄마가
업둥이 애기와 함께 만성리 굴 앞 철길에 서서 기차에 몸뚱이를 맡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상 대대로 여수의 털을 잡고 살아온 한 집안이 몰락한 종점이었다. 여수역 광장에서 홍양숙 아버지 홍익철이 후쿠와 혈투를 벌이다 물에 빠져 죽은 지 이태가 지나지 않았던 때였다.